67세의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지내왔지만 몸은 여전히 정정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사위가 갑자기 차를 몰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집은 공간도 넓은데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랑 같이 가서 편히 지내세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위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36층의 고급 복층 아파트.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그 대저택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드디어 이런 복이 오는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주변 친척과 지인들은 입을 모아 그녀의 팔자를 부러워했습니다. 철든 딸과 효심 깊은 사위를 두었다며 칭송이 자자했죠.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평온해 보이던 생활 속에서 아주머니는 단 일주일 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조용히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작별 인사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 호화로운 집에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그녀는 왜 그곳에서의 생활이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육이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그녀를 이익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던 걸까요? 이 모든 일은 목욕을 하던 중 우연히 듣게 된 대화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명숙, 올해 68세입니다. 저는 상기푸대 자리 잡은 30년 넘은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직접 일궈낸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이 집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게 아주 못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뒷마당에 채소를 심고 닭 2마리를 키우며 가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와 동네 어귀를 산책하는 소소한 즐거움도 있었고요. 하지만 밤이 깊어 정막이 흐를 때면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다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풀벌레 소리만 가득한 밤이면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말할 사람이 없으면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곤 했죠. 그러던 중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고열로 인해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고 이웃의 도움으로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온 딸 지윤이와 사위 진혁이는 제 초라한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엄마, 이제 제발 혼자 있지 마요. 진혁 씨랑 이미 상해 끝냈어요. 서울 저희 집으로 가요. 옆에서 챙겨드려야 저희도 안심이 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딸의 마음은 고마웠지만 화려한 신도시 아파트에서 바쁘게 일하며 접대까지 잦은 사위와 딸이 정말 저를 돌볼 시간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늙은 내가 그 집에 가면 집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제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귀찮은 건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는 정말 장모님이 걱정돼서 그래요. 저희 키워주셨으니 이제 저희가 효도할 차례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돈 한 푼 바란 적 없이 그저 잘 살기만을 기도해왔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녹아내리더군요. 퇴원 후 며칠 뒤 사위가 직접 차를 몰고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골목 어귀에 세워진 반짝이는 검은색 렉서스 차량을 보니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제 짐을 차에 실으며 웃었습니다. 장모님, 이제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예전보다 10배는 더 편하게 해드릴 겁니다. 그 차에 오르며 저는 이 늙은 몸도 이제는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사방에 높고 화려한 건물들이 즐비했고 입구마다 경비원이 배치되어 카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었죠. 엘리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착한 그들의 집은 거대한 복층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발을 떼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정도였죠.
딸은 제 손을 잡고 채광이 가장 좋은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침대 매트리스도 새로 샀어요. 창밖을 봐요. 공원이 한눈에 들어오죠. 창밖으로 펼쳐진 인공호수와 녹지를 보며 저는 평생 처음 느껴보는 호사에 취했습니다. 집에는 음식을 해주고 청소를 도와주는 최아주머니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모님,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딸은 매일 제 상태를 살피고 사위가 쓰던 태블릿 PC를 가져다 주며 영상 보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욕조에서의 반신욕이었습니다. 평생을 좁은 욕실에서 웅크리고 씻어온 제게. 그것은 정말 팔자 좋은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위는 퇴근길에 늘 맛있는 간식을 사왔고 장모님이 적응하시는 걸 보니 이제 마음이 놓입니다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전설로만 듣던 행복한 노후를 맞이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시골집을 처분하고 그 돈을 아이들에게 다 주고 여기서 여생을 보내도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평화 속에서 균열은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최 아주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하고 딸의 다정한 살핌을 받으며 행복을 느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졌습니다. 베란다 청소라도 하려고 빗자루를 들면 딸은 기겁하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가만히 좀 계세요. 쉬러 오신 분이 왜 일을 해요? 무안해진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고구마 죽을 끓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달려와 말리더군요. 사모님 안 돼요. 따님이 주방 근처에는 오시지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큰일 난다고요. 내려온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귀한 손님처럼 계세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엄마 고생시키는 줄 알아요.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배려인지는 몰라도 저는 점점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TV를 보고 간식을 먹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루함을 달래려 가져온 뜨개질을 시작하자 딸은 눈 나빠진다며 태블릿 PC로 건강 영상이나 보라고 권하더군요. 저는 밤마다 침대에 앉아 시골에서 가져온 가방 속 등기 권리증과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기억력이 흐려져 내 권리를 잃어버릴까봐 챙겨온 것들이었죠. 딸은 예전에 전화로 슬쩍 엄마, 그 낡은 집 이제 처분해도 되지 않아요. 비워두면 먼지만 쌓이잖아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웃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 일어났습니다. 사위가 반대편 베란다 문을 닫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문이 살짝 덜 닫힌 탓에 소리가 다 새어나왔습니다. 예, 장모님도 이제 여기 생활에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언제 사인만 받을지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재개발 보상금 승인 났다고 들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처리될 것 같아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이 말한 효도와 노후 뒤에 다른 계산기가 두드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내색 없이 방으로 돌아왔지만 가슴이 저리고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아이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수시로 엄마, 나중에 혹시 남길 거 있으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게 편해요. 라며 은근히 압박을 가해왔죠. 그들이 신경 쓰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제 명의로 된 시골집의 재개발 보상금이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하며 제 짐을 다시 챙겼습니다. 등기권리증 원본과 제가 평생 채소를 팔아 모은 500만 원 남짓의 비상금 통장을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몰래 고향 이웃 김씨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마을 분위기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명숙 씨, 몰랐어. 지금 난리야. 재개발 공고 붙어서 보상금이 집 한 채당 4, 5억은 나온대. 명숙 씨네는 위치가 좋아서 더 받을걸?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래서 사위와 딸이 그렇게 서둘러 저를 데려오고 사인을 받으려 했던 거군요. 딸은 다음 날, 이번 주말에 시골집 가서 서류 좀 가져올까요? 나중에 행정 절차 밟기 편하게요. 라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사위가 가져다 준 따뜻한 우유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금칠한 감옥은 내 자리가 아니구나.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폐 하나는 숨겨둬야 해. 다 주면 안 된다. 그때는 핀잔을 줬는데 이제야 그 말의 뜻을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밤 씻으러 갔다가 옷을 깜빡하고 나와 거실을 지나려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딸과 사위의 목소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진혁 씨, 정말 엄마한테 그 위임장 사인 받으려고? 만약 엄마가 읽어보고 물어보시면 어떡해? 사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모르실 거야. 그냥 은행 서류라고 하면 믿으시겠지. 지금 이렇게 호강하고 계신데 설마 의심하시겠어? 돈만 들어오면 우리 대출금도 해결되고 다 잘 될 거야.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가족들이 깨기 전에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하나만 남겼죠. 지윤아, 진혁아. 시골 바람 좀 쐬러 다녀오마. 나중에 연락하자.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철문과 빛바랜 벽보가 반겨주는 내 집. 비록 낡고 습했지만 이곳에서니 비로소 숨이 쉬어졌습니다. 이 집은 저를 배신하지도 제 것을 뺏으려 하지도 않으니까요. 시골에 오자마자 이장님을 찾아가 재개발 소식을 확인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제 땅과 집은 노른자 땅이라 최소 4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고 재산 서류를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이틀 뒤 딸과 사위가 렉서스를 타고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말도 없이 가면 어떡해요. 그들은 다시 효녀 코스프레를 하며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차를 내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목욕하다 너희 대화를 다 들었단다. 위임장, 재개발 보상금으로 대출 갚으려는 계획 말이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고 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사위는 당황하며 오해라고 변명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지윤아, 내가 내 딸이라 믿고 싶었다만 너희는 나를 너무 우습게 봤어. 늙었다고 눈멀고 귀먹은 줄 알았니? 결국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고백했습니다. 사위의 사업이 힘들어져 대출 압박이 심했다고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제 원칙을 세웠습니다. 집은 처분해도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든 서류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사인한다. 그리고 보상금 중 1억 원은 내 명의 계좌에 따로 떼어놓을 거다. 그건 내 노후의 보루야. 나머지는 너희가 써도 좋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내역을 보고해라. 사위와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상금이 들어오던 날, 저는 기쁘기보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으리으리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보상금 일부로 지금 사는 시골집을 예쁘게 수리하고 남은 돈으로 마을 장수 복지관에 기부도 했습니다. 이웃들과 나누는 소박한 한 끼 식사가 그 집의 인류 요리보다 훨씬 달콤했습니다. 부모의 자리는 자식에게 다 퍼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쥐고 있어야 하는 자리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자식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폐 하나는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가 자식에게 기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질 때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늙어가는 길 위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당당한 어른이 됩시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